10대 뇌를 하겠습니다. 10대가 사실 제일 이해하기가 어려운 나이죠. 예. 우리 몸의 이미지를 뇌 표면의 지도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지도는 뇌 난장이 호뮌큘러스라고 하죠. 작은 사람이라는 의미, 라틴어 의미가 들었죠. 호뮌은 호모 사피엔스 할 때 그거고, 그렇죠.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 겉질과 감각 겉질, PJ라고 부르지 왜 이걸 꼭 한글로 이렇게 바꾼지 모르겠네. 질자도 사실 이거 한자인데, 그렇죠. 몸의 왜 각각 다른 영역들이 자신의 기능적 중요성에 따라 크고 작은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다. 얼굴, 입술, 혀, 손끝 등은 땅덩어리를 가장 넓게 차지한다. 이러한 부위들은 몸통 같은 다른 부위보다 좀 더 정확한 감각 기능의 제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세기 초반의 캐나다 신경과학자 와일드 펜필드는 겉질 지도, 그러니까 뇌 난장이를 처음으로 그려낸 사람이다. 그는 간질성 발작을 야기하는 뇌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통해 이 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수술할 때 뇌 영역을 자극해보면서 어느 영역이 제거를 해도 안전한 부분인지 결정했다. 예를 들어 어느 영역을 자극해보면 사진이나 얼굴 부분이 실룩거렸다.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작업을 하고 난 후 그는 표준 지도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거 약간 의료 윤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사판이 이렇게 있죠. 보면 그 연어나 혀, 턱, 입술, 얼굴, 그리고 손과 손가락은 이게 되게 범위가 넓은데 신체 보이는 적잖아요. 이걸로 보시면 되죠. 아이고, 여기 보면은 발가락은 되게 적잖아요. 지금 이게 비율로 보는데 완전히 이게 이상하잖아요. 손이나 손가락은 되게 크고 발이나 발가락은 상대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얼굴은 되게 크잖아요. 특히 입술이나 이런 데는 되게 크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성기 쪽은 좀 약간 좀 있고, 몸통은 거의 차지하는 비율이 감각 부위에서 거의 없다는 거죠. 이 그림, 비슷한 그림 같은 거 보면. 매사추세츠 노샘프턴의 스미스 대학교에서 다닐 때 나는 개별 신체 부위를 담당하는 몇몇 뇌 영역에 대해, 그리고 팔다리 중 하나를 과도하게 자극했을 때 그 부위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더 커진지 조사하는 논문을 썼다. 이 학사학위 논문은 사실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여 뇌가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뇌 가소성에 대한 초기 실험이었다. 브레인 플라스티서티가 뭡니까? 플라스틱이 있잖아요. 우리 가소성이란 게, 우리 플라스틱이 불에다가 이렇게 한번 어렸을 때는 그런 장난 했죠. 그러면 이게 구워지잖아요. 이게 한번 그러면 이게 변형이 되게 잘 되잖아요. 약간 촛농처럼 녹아 있으니까 촛농을 생각하면 되겠네. 그냥 촛농 하면은 액체인데 액체를 이렇게 모양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또 이게 굳으면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가소성이란 건 그 진흙 찰흙 있으면 그것 가지고 이렇게 조소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찰흙을 붙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껏 자기 생각한 대로. 1970년대 후반 이후로 이루어진 여러 편의 인상적인 연구들이 각인이라는 전체적인 개념을 뒷받침하고, 각인은 임프린팅이죠. 그러니까 각인이란 건 이제 이름이 생각나네. 그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면은 새끼구리들이 이렇게 엄마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그러면 걔네들은 맨 처음 태어나가지고 본 사람이 본 게 이제 자기 부모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거죠. 예. 오리인지 거인지 따라다니는 그 영상 있죠. 내 학사학위 논문에 영감을 불어넣어준 가장 유명한 연구들 중 일부는 데이비드 허블과 토르스텐 미셀이라는 이름의 하버드 대학교 과학자 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가소성이란 용어도 이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뇌의 가소성이란 뇌가 경험에 의해 변화될 수 있으며 플라스틱처럼 성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성형외과가 뭡니까? 영어로 플라스틱 서저리죠. 허블과 미셀은 아동기에 해당하는 새끼 고양이의 한쪽 눈을 가리고 키우면 마치 해적 고양이처럼 가려져 있었던 눈으로 평생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가려운 눈에 할당되어 있던 뇌 영역을 열려있는 눈의 신경 부분이 부분적으로 잠식해 들어온다는 것도 보여줬다. 두 사람은 또 다른 실험도 진행했는데, 이번엔 새끼 고양이들을 수직선이 있는 시각적 환경에서 길렀더니 새끼 고양이들이 다 컸을 때도 뇌가 수직선에서만 반응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실험들의 요점은 뇌가 발달하는 기간에 어떤 유형의 단서와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삶에서 뇌의 작동 방식이 실제로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걸 보면은 그 어린 그 뇌는 스펀지처럼 그 주위 자극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죠. 뭐 자기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아끼던 우리 집 고양이가 19살이라는 나이의 족자 가족들은 고양이를 무척 그리웠다. 그리고 그 새끼 고양이를 한 마리 데려오려고 동물 보호소에 찾아갔다. 우리는 한배 새끼들 중 가장 작고 약한 새끼 고양이 한 마리와 사랑에 빠졌고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불쌍해 보이는 그 얼굴 녹머리 고양이들을 집으로 데렸다. 두 아들이 질이라는 이름으로 줘줬다. 질은 우리 무릎 위를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와 붙어 있었다. 굉장히 사람 친화적인 고양이였다. 나는 뇌 가속에 대한 실험을 기억하고 앤드류와 윌, 자기 아들들이죠. 에게 이 고양이를 안을 때마다 발을 마사지해서 고양이가 발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지 실험해 보자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질을 무릎 위에 올려놓을 때마다 손으로 고양이의 발가락들을 마사지했다. 아니나 다를까 질은 내가 키웠던 어느 고양이보다 발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질은 대부분 고양이 시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발을 이용했다. 아주 발 중심적인 고양이였다. 질은 탁자 위에 놓인 작은 물건들을 발로 치며 집안을 돌아다녔다.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고 무척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질이 안 깨지는 물건만 골라서 떨어뜨린 것은 아니라서 경악할 일이 많이 생겼다. 질은 먹을 때 왼발을 자주 사용했다. 질은 조심스럽게 고양이 사료캔으로 왼발을 뻗어 사료를 뜨고 입으로 가져갔다. 질을 지켜보다 보니 우리는 이 고양이가 뭔가를 할 때 거의 왼발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질은 왼발잡이 고양이였던 것이다. 왜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왼발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 질의 뇌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특히 왼발과 할당된 뇌의 영역이 다른 고양이보다 훨씬 더 컸을 것이다. 살아가는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뇌 공간이 재할당되는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 우리는 이런 인생의 시기를 결정적 시기라고 한다. 이때는 양육 방식, 너처라고 하죠. 즉 환경이 천성, 네이처를 바꿔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처 네이처 이게 뭐가 더 중요하냐? 후천적인 게 중요한가, 선천적인 게 중요하냐? 뭐 그런 것들 실험 같은 거 많이 하죠. 뭐가 더 중요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